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 TMF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변함없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화 기자, 서호정 기자 그리고 소경주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봄바람이 또 살랑살랑 불고 있고 이제 또 벚꽃이 바깥쪽에 보니까 완전히 만개를 했더라고요. 지난 주말엔 또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요? 예, 네. 벚꽃 구경하고요. 예. 그리고 안양 가서 연고지 더비 보고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담백하네요. 네. 텐션을 더 올려야 되는데 꽃이 만개해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떨어질까봐 가슴이 막. 아이 좋아. 그래. 그런 대답을 받았던 거예요. 예, 네. 안양이랑 서울 경기 보고 오셨고 두 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배구 시즌 이제 막바지라 예. 이제 배구가 어제 여자분은 끝났습니다. 아 우승팀이 나왔다고 했던 네, 것 같은데. GS 칼텍스가 우승을 해서 3위 팀인데 우승을 해버렸어요. 전승으로 우승을 했는데 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해 GS 스포츠탄에 대운이 들어오는 건가. 앱서울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둘이 같은 회사니까 예.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안 그래도 어제 FC 서울 프런트 그 같은 GS 스포츠거든요. 맞아요. FC 서울 프런트가 그 안양전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그 장충체육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축승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 럭키 금성해였거든요. 네. 근데 혹시 호남정유 배구단이 우승을 했나요? 그때 제 기억이 맞지만 천하장사도 LG에서 나오고 그리고 LG 구단이 우승했을 거예요. 우승했었죠, 그때. 네. 예. 그리고 서울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예. 제 기억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제보, 악플도 괜찮습니다. 달아주십시오. 서정 기자는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저는 그 중계 일정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저희 딸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4월 5일 식목일 날 태어났거든요. 네, 할머니가 우리 손녀 생일상 차려주고 싶다고 내려오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갔죠. 근데 이제 데리고 내려가면은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예조 삼촌이 케어를 해주니까 저 오히려 축구를 시청하기에는 더 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경기 한 3-4경기 챙겨봤고 가까이에서 이제 경남과 부산의 경기 있어서 크리스찬 보러 가볼까 하다가 결국 못 갔는데 크리스찬 원더골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갔어야죠.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또 A 매치 끝나고 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 에피소드마다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고 또 가끔씩은 또 가슴 아픈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베스트 댓글들을 뽑아봤습니다. 각자 그 한 분씩의 댓글들을 뽑아왔는데요. 어떤 댓글들을 뽑았는지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근데 저는 아이 훔 2087 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 다음 시즌 크리스찬은 어느 구단이 뺏어갈 것인가? 이미 뺏어간다라고 기정사실화한 댓글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이 뽑은 이유가 부산이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 부산이 승격을 해서 크리스찬과 함께 1부 리그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뽑았습니다. 일단 박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을까요? 난 모르겠어. 자꾸 의심스럽네. 여러 의미죠, 여러 의미. 근데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크리스찬 선수는 부산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계약이 돼 있어요. 네, 예. 뭐 한간에는 뭐 임대라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 선수 완전 이적이고 데려가려고 하면은 꽤 큰 많은 이적료를 이적료를 지불해야 되지 부산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됐든. 네. 네. 자, 정도화 기자의 댓글이었고요. 저요. 호두 S4C님께서 글을 남겨줬는데 이번에 지면 승리 요괴가 아니라 그냥 요괴가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지진 않았으니까요. 승리도 못했지만 예. 그래서 승리 요괴는 아니고요. 그냥 요괴도 아니고 그냥 승만 빼죠. 니 요괴로 가겠습니다. 네, 무승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과 서울의 경기 무승부. 예. 네, 저는 보이저십 2님께서 다신 댓글인데 와 이 기억 얘기하는 채널은 처음 봤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정다워 기자의 안목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다워 올려치기 차원에서 이 댓글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댓글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 정다워 기자의 책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다워 기자를 또 이렇게 찬양하는 댓글까지 저희가 하나 또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무난한 댓글 하나 뽑았어요. 아제라 5562님. K리그가 좀 더 흥행하면 좋겠어요. 예, 흥행해야 저희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까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당첨되신 네 분께서는요 저희에게 선물을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다화 기자가 박린 기자와 함께 쓴 이강인과
G세대, Z세대를 했다가 또 굉장히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이강인과 G세대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쌓여있던 축구 이야기 A매치 이후에 K리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K리그 1의 6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A매치 이전에 있었던 그 라운드에서 제가 원투펀치에서 굉장히 좀 극딜을 박았잖아요. 대전하고 전북 경기는 이거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 노잼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정말 따끈따끈한 경기들, 뜨거웠던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와 부천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북과 울산의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안양과 서울의 이 라이벌 매치가 3경기나 배치가 돼 있었던 라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볼만한 라운드였고 또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경기들 중에서 좀 어떤 경기를 제일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영구지 더비 안양과 서울의 경기를 제일 재밌게 보긴 했어요. 물론 전날 현대가 더비 100번째 현대가 더비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사실상 우승 후보들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긴 봤는데 전북이 올라오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연승 분위기로 가는 거 보면서 전북이 나의 예상과 달리 올라가고 있구나. 왜? 나의 예상 대전은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팠다. 물론 이제 대전 응원합니다만. 그 경기는 또 제가 현장에서 중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전북과 울산의 경기는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냥 경기를 지켜보시는 K리그의 라이트 팬들이라든지 제3구단의 팬분들께서도 뭐 이 정도면은 꽤나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내렸을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승우 선수의 그 놀라운 골이 터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좀 눈을 호강시켜주는 그런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준일 캐스터의 그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전북 대전 경기 끝나고 카톡에다가 단체방에 그 엄청난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육두문자만 났었지. 네. 반 황선홍 반 정종용의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끝나고 리액션이 되게 궁금했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 전북 팬분들이 원투펀치를 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이 경기는 저희 욕 안 먹어도 되죠?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제가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중계 방송을 마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팽팽하고 예. 뭐 공격적이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예요, 딱. 네. 엉덩이를 뒤로 빼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울산이 좀 밀려있던 시간들이 전반전에 길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울산도 좀 더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대응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뜻을 이룰 뻔한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좋은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K리그 감독님들께서는 이제 이 경기를 스탠다드로 삼아서 이 소준일 캐스터의 이 분노를 사지 않도록 그 똥망 경기 감별사. 근데 전북과 울산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울산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수비 쪽의 실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야 이렇게 수비가 실수하면은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울산이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한 거니까 요 패배를 통해서 팀을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야구 외에는 득점원이 없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울산 쪽에 시선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전북은 이승우 선수가 제가 본 경기에서만 엄청난 활약을 지금 2번째거든요. 네. 그 경기는 이제 골은 아니었지만 안양전. 네, 다 흔들어 놓고 거의 골을 만들다시피 해서 못다가 결승골 넣고 그리고 요 경기에서 진짜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 넣는 거 보면서 스타는 스타다. 그리고 많은 감독들이 왜 이 선수를 교체로 쓰려고 하는가 그걸 좀 알게 되겠어요. 이게 선수의 마음하고는 사실 좀 많이 다를 거거든요. 선수라면 모름지기 다 선발로 뛰고 싶어 하고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교체로 계속해서 좀 기용을 한다는 게 김은중 감독도 그렇고 정정용 감독도 그렇고 뭐 포획 감독도 그랬고 교체로 썼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선발로 썼을 때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선발보다는 교체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원식 선수도 그랬고 송시호 선수도 그랬죠. 그런 모습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잘하고 있을 때는 지금의 폼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건 뭐 이승우 선수는 선발로 뛰고 싶어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영입한 김승섭 선수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승우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승우 선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감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기 플랜과 밸런스를 생각할 때는 여전히 김승섭과 이동준을 먼저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김승섭 선수 같은 경우에 참 전보 공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저런 이제 이정료를 투자하고 데려왔는데 이게 안 터졌을 경우에 다른 팀이었다면은 지금쯤이면 아마 벤치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정종용 감독은 이 선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이 선수가 포인트적인 외적인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승섭 선수가 계속 가는 거라고 보고 아마 조만간 터지진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승섭 선수가 이제 김천 그리고 제주에서 보여줬던 그 굉장히 폭발적인 슛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그게 나오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일단 김승섭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또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에서 그 연계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없어서 많이 아쉬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을 때 계속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전반전에도 조현우 선수의 선방에 한번 가로막혔었는데 컵백 받아가지고 맞죠. 진짜 잘 되는 것도 네, 하나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승우 선수도 근데 하다 보면 시즌이 길기 때문에 선발로 뛸 기회가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전제는 이승우 선수가 교체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감독이 이제 그렇게 해도 접근할 거예요. 이승우를 선발로?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누구로 맞습니다. 뒤집어야 되지? 그 카드가 지금 전북에게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승우 선수 참 대단한 생각되는 게 이게 경기 막바지였고 전북 입장에서 이제 3연승을 가냐 마냐의 기록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습관적인 플레이들 뭐 코너 플랫이나 아니면은 경기 지연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시간 최대한 벌면서 끝낼 수도 있는데 만일 이제 이승우 선수가 거기서 전진하다가 턴오버 당했어. 그래가지고 실점을 했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왔겠지만 저는 거기서 이승우기 때문에 그렇게 호전적이고 과감하게 돌진을 했고 거기서 마침 또 윤종규 선수의 어떤 판단 미스가 딱 겹쳐지면서 이승우 선수가 너무 멋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끄는 게 평범한 선택이잖아요. 일반적인 선택인데 이승우는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결과까지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 그걸 갖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승우 선수는 그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뭐 전북 공격할 때 못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동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강상윤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승우 선수 얘기하는 건 뭐 골 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승섭하고 이승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김승섭에게도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자신이 믿고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독이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흐름이 잘 타고 그리고 김승섭 선수가 기대만큼 활약을 해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역시 또 전북이 다음 경기가 서울전이기 때문에 선두를 좀 위협할 수 있는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상윤 선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상윤 선수도 이 경기에서 진짜 잘했거든요. 너무 잘하더라. 네, 하프타임 끝나고 나서 김정용 기자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 강상윤 왜 안 뽑음? 막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다 그 생각했어요. 내가 얘기했지. 왜 안 뽑았을까? 막 따위가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실제로 대표팀을 봐도 이런 에너지 레벨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강상윤 물론 선수. 슛은 아쉬워요. 김도현 감독도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도현 감독이 상윤이는 슈팅만 부드럽게 맞춰야 되는데 깎아차기 때문에 슛에 힘이 안 실린다고 그것만 보완하면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날도 약간 소녀 슛을 구사를 했죠. 네. 그 부분만 이제 극복하면은 저는 A 대표팀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짜 잘했던 강상윤 선수도 있었고 조이제 선수도 확실히 지난 경기 대전전에서 디오고를 완벽하게 좀 제압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날 경기 역시나 선취골도 기록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이제 선수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수 선수가 부상이잖아요. 근데 조이제 선수 중심으로 해서 이 포백 라인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지수 선수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안정감 높은 모습이고 조이제 선수가 확실히 데인마크라든가 그리고 자신이 수비 라인을 리드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 아마도 자신의 경기를 보면서 손자의 경기를 보면서 힘을 좀 얻으셨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할머님의 쾌차도 저희가 한번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과 울산의 경기는 이렇게 전북이 승리를 거두면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을 했고요. 송영주 해설위원이 직접 보고 오셨던 그 경기, 안양과 서울의 경기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입니까? 아, 정말 치열했고요. 네. 사실은 서울이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서울은 왜 이 팀이 연승을 달리고 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전방에서의 압박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은 다음에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안양이 서울을 상대하더라도 라인을 내리는 팀은 아닙니다.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심을 보여주는 팀인데 김기동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안양이 우리를 상대할 때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원에서의 압박을 놀리면 더 많이 가져가면서 뒷공간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후이지의 부진이 좀 아쉽긴 했지만 클리말라의 원더골이 나왔거든요. 와, 그 골 들어가는 순간 너무 놀랬거든요. 그 왼발 슈팅은 기가 막혔습니다. 드롭성이었거든요. 그것도 제 기억이 맞지만 김정현 선수 맞고 뒤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을 기록했고 여기에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에 클리말라의 세레모니를 보면서 또 놀랐어요. 안양 팬 앞에서 세레모니를 거하게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송민규까지 거들면서. 네. 저는 송민규 선수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보고 너무 놀라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안양 선수들 팬들을 좀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양 선수들은 진짜 투쟁심이 넘치는 선수들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코너킥 상에서 아이톤이 헤더골로 동점골을 기록하고 그 장면도 처음에는 이게 아이톤 골 맞아? 왜냐면 그 앞에 뛰는 선수 골 같았거든요. 거기 맞고 들어갔으면 진짜 완벽한 정말 쫀득한 헤더골이 날 뻔했는데 예. 그래서 착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톤이 맞아? 막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코너킥 상황이 골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서울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심판 판정에 대한 좀 아쉬움 그걸 진하게 토로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저는 올해 서울 경기를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아침과 K리그 1과 확 달라진 느낌이라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서울의 주장인 김진수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고전했던 게 과도기적인 과정으로서 선수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상대의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더 올라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하나로 또 뭉치면서 그리고 초반에 연승 달리면서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또 유병훈 감독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두 개의 게임 플랜을 갖고 와가지고 전반전에 이제 되지 않았을 때 하프타임에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후반에는 이제 다른 경기력이 완전 달라져. 경기력적인 것도 그렇고 전술적인 것도 물론 이제 안양은 그 안양의 굴리트 토마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또 이태희 선수를 활용을 하는 쓰리백 좀 그렇지만 대표팀에서 유병훈 감독한테 쓰리백을 좀 배워라.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쓰리백 아닌가? 토마스 네. 이태희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 굉장히 유기적이죠. 네. 그 경기 막판에 토마스가 박스 앞쪽에 들어가가지고 찬스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건 왼쪽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거. 토마스가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이태희도 그래요. 예. 근데 너무 그런 진짜 전진이 놀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리백을 쓰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대 대형을 깰 수 있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팀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쓰리백 선수들이 앞으로. 김민재조차도 요즘엔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대응적인 부분 그리고 늘 얘기 드리지만 되게 대범하게 강팀에 가까운 그런 경기 방식을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안양 뭐 후반에 아주 경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계를 틀어놓고 배구를 보고 있었는데 클리말라 선수 슛이 엄청 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근데 중계 화면에 이제 그 안양 팬 두 분이 잡혔는데 네. 그 두 분이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강렬하게 너 반지 꼈어? 물어봤죠. 강렬하게 이제 법규를 시전을 했는데 그 제 옆에 이제 야구 기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보이지? 야구는 이런 거 없지.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야구 기자는 저게 뭐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못하죠. 네, 근데 네. 축구장에서는 사실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길게 잡았어. 뭔가 반응이 나올 거 알면 빨리 틀었어야 됐는데 그 두 분은 이제 일종의 박제가 돼서 되게 어떤 기분이실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서로 패악질하고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이런 것만 아니면은 축구니까 그 반지 꼈냐고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것도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 OTT 시대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중파라면 절대 잡지 않았을 그렇지. 장면인데 이거를 우리가 OTT로 보니까 네. 저런 재밌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도 봤어요. 이제 그 가면은 골대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은 소모임을 또 구성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양의 굉장히 열성적인 소모임과 서울의 열성적인 소모임이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욕을 하고 이제 멸칭을 쓰다가 경기가 끝나니까 서로 이제 소나트를 날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봤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예. 끝나고 나서 FC 서울 선수들이 그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을 했대요. 그 마무리 운동 최근에 그것 때문에 부천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일부 안양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꺼져 막 이렇게 하니까는 주변에 있는 안양 팬들이 야 경기 끝났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가 이래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란 게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지켜보고 감독 무슨 얘기 하나 지켜보고 그러다 보면 늦게 나오잖아요. 늦게 나왔는데 제가 길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했어요. 좌회전 했는데 거기 호프집 앞에 안양 팬들이 여럿이서 그 치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 테이블에 서울 팬 몇 명이서 또 치맥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네.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보기 좋다 좋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과 적개심의 역사를 이제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서 끝내야지. 끝나고 나서 밖에서 막 추한 행동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양과 서울의 경기 또 치열했던 라이벌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 3개의 라이벌 매치가 있었는데 마지막 라이벌 매치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주와 부천의 경기 K리그 1에서 펼쳐지는 연고이전 더비는 처음이었었는데 제주가 홈에서 부천을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레스틴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제주가 시즌 첫 승을 그것도 또 라이벌인 부천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 강원전의 그 극딜을 당했죠 정다호 기자한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기사도 쓰고 했는데 좀 반향이 좀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세르지오 감독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어떤 반향이 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려갔습니까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아니 그게 근데 이거 가만히 놓고 보면 기사로도 쓰고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반향이 컸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연히 반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정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확실히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축구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3백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센터백들도 많이 전진을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또 사이드백들은 굉장히 많이 전진해서 하는 그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예고한 공격적인 능동적인 축구를 해서 저는 그래도 다시 좋게 봤고요. 다시 아니 네. A매치 휴식기 동안에 네. 충실히 준비했다라는 게 맞아요. 느껴진 네, 게 네. 뭐 세레스틴과 토비아스뿐만이 아니라 김재우까지 활용하면서 이제 3백 굉장히 운동량이 많고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3백을 갖췄고 거기다 유인수, 김윤성을 반대로 썼어요.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감독이 뭔가 이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철저한 좀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4라운드에는 경기력이 괜찮았지만 후반전에 결국 실점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1, 4라운드와 다르게 지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후반전 경기력은 역시나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한 단계 좀 올라섰다는 거는 제주가 그래도 뭔가 혀를 뚫은 느낌이고 팬백으로 제가 너무 거시기 해가지고 좀 스태프들한테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반향이 있었길래 그런 겁니까? 아니, 좀 많이 다들 연락을 받았나 봐요. 연락처 줄 테니까 문자 해볼래요, 세르지오 아니 감독? 그게 아니,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기사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스태프들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애정이니까 예, 잘 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묘한 게 결국은 정다호 기자가 비판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첫 승이잖아요. 건설적으로 팀을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아니 한 거니까. 나도 예, 예. 대전과 전북을 싫어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야, 이 기대치가 사람들 높으니까 진짜.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평범한 팀들이 아니잖아요. 기대치가 높은 팀들인데 더 높은 걸 요구를 이럴 해야지. 거면 변호사들 다 대동해. 예,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주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이제 전북 원정을 떠나서 정말 동화 같은 첫 승을 거두고 왔는데 이후의 승리가 지금 없습니다. 이 경기도 좀 라이벌전이었기 때문에 또 부천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팀한테는 다 지더라도 이 팀만은 넘어야 되는 그런 팀에게 좀 원정 가서 처음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속이 쓰릴 만한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참 묘하죠. 사실은 뭐 부천 입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 패배인데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구단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리그에서의 경기 수를 보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제주가 승리가 없었으니까 아 이번에 잡을 수 있다.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0대 1로 패배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진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천은 사실 이제 일부 리그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초반보다는 힘이 떨어진 건 맞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영민 감독 밑에 이 부천은 확실히 기동력이 있고 짜임새가 있고 날카로움이 있거든요. 좋은 팀이에요. 네. 다만 갈레고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상대가 좀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영민 감독 스스로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짜임새를 가져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부천이 원정을 가서 좀 패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뭔가 조금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이건 좀 아쉽죠. 뭐 경기장 시설이라는 게 사실 구단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뭐 이제 스티커 테러 사실 이게 뭐 다른 경기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문제고 좀 K리그에서는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약간 꼴불견 같은 문화라고 생각을 네. 해요. 굳이 거기 가가지고 뭐 별로 멋있지도 않은 스티커 왜 붙이고 가는 데마다 붙여놓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스티커 붙이는 거는 부천 서포터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좀 강성 서포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팀들이라면 다 그래요. 예, 네. 싹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사진으로 이제 찍혔는데 그 제주 SK 구단의 모기업의 이제 광고판 부분을 이제 부천 팬들이 훼손하는 네. 그런 모습들 이게 그런 게 물론 아까 전에도 우리가 안양과 서울의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양자 간의 어떤 감정의 고래 역사 이런 것들을 다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울분이라든가 알지만 그거를 언제까지 피해 의식이라고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행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그라운드 안에서의 어떤 승부욕이라든가 저들을 이겨서 우리가 복수를 하자 그런 거는 우리도 인정하고 멋있고 박수 쳐고 그럴 만하지만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잖아요. 그런 게 또 사진까지 정확하게 찍혀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팬들이 볼 때는 왜 저럴까 하면서 부천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부천 팬들의 좀 치욕적인 그런 그림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옛날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강성 팀이기도 팬들이 하고 많았죠. 근데 지금 이제 1부 리그에 승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받던 관심과 1부 리그에서 받는 관심이 아예 차원이 다르고 1부 리그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이게 일이 더 훨씬 커지잖아요. 그리고 리그 브랜드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훼손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징계를 한번 받았는데 이게 좀 내부에서 자정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안타깝고 이제 뭐 물론 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이 리그의 품위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는 그 축구 팬으로서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부천 경기를 보러 갔을 때 그때의 느낌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이 부천이라는 구단 자체가 탄생부터 지금까지 팬들이 만들어 왔다는 자신감,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K리그2에서 고생하다가 1부 리그에 올라왔고 이제 제주하고 동일선상에 섰어요. 물론 이 경기는 패배했다 할지라도 경기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무대에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왔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 구단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을 걷어차는 꼴이 돼요. 저도 작년에 그 부천의 동화 같은 승격을 제 목소리로 좀 담아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부천 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쌓아왔던 그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부천은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팀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그런 클럽인데 좀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더 좋은 이야기들 저희가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서사를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스토리로 담아내기 좋은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을 정말 좋아하는데 낭만과 야만은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예. 낭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팀이 5월 어린이날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맞붙어요. 예. 네. 그때도 만약에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이미 아까 정다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사단이 나가지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비슷한 류의 이제 또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중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팬들이 거듭 좀 경각심을 갖고 자제하자. 어린이날 경기할 때 다들 풍선 하나씩 들고 응원하면은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 풍선 놓치거나 터트리면 벌점 막 이런 거. 예. 아니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내고 싶어서. 근데 다오 기자 표정 보니까 이거 삭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저는 이기는 거고 네. 작년에도 결국은 그 코리아컵에서 네. 승리하면서 희열을 느꼈잖아요. 그것도 제가 준비했네요.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선수, 감독 그리고 팀을 더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안양이 있잖아요. 안양이 되게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도 팬들도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천이 아무쪼록 K리그 1에서 가장 높은 리그에서 좀 잘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좋은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3개의 더비 매치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나머지 3개의 경기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포항과 대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대전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정말 포항도 올 시즌의 출발이 참 늦은 클럽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경기, 수년 경기에서 강원을 이겼고 대전까지도 잡아내면서 이제 포항도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위예요. 제가 포항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포항은 한 바퀴 돌 때까지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까지는 비판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비판한 게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순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4위까지 올라왔어요. 이 경기는 사실 대전 쪽에서는 경기 초반에 디오고 선수가 네,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이 됐던 그러면서 대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판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전은 계속해서 이 전반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으면 퇴장을 당하고 그러니까 전북과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막 전에 전북과 대전을 두 팀을 이제 우승 후보로 지목을 했는데 전북은 전반전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전은 전반전을 못하고 후반전에 어떻게든 막 쫓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플랜 A로 나왔을 때 경기를 이 뜻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승하려면 일단 하나 플랜 A로 무조건 잘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직 초반이라 뭐 지금 뭐 대전이 뭐 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전북 얘기를 할 때 왜 이승훈을 선발로 쓰지 않을까? 어쨌든 정정용 감독은 지금 선수 조합에서 특별히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플랜 A의 조합을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거 완성도부터 높여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접근법인데 대전은 뭐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비슷한 레벨의 선수가 30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그 다음 경기에 조합이 바뀌어요. 또 조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전에 플랜 A는 꼬이고 그래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미 힘은 딸리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승리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네. 저희 연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한 것과 너무 달라요. 사실 대전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전에서 방송을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플랜 A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요. 돈 많이 쓴 팀들은 그 투자의 효과가 딱딱 나와야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니까 나오는구나 다음엔 더 많이 써야지 이런 발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결국은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 예. 저는 그리고 포항 칭찬을 저희가 좀 할 예. 필요가 있다는 게 저는 그 결국 박태하 감독의 그 정중동 그리고 인내
포항도 퇴장자가 계속 나와서 한 3경기 나왔었고 부상자도 뭐 기성용, 조르지 이런 핵심 선수들 뭐 완델손도 이제 빠르게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김혜성 선수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초반에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박태하 감독이 거기서 조급해가지고 무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연승으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힘이 안 생기고 뭔가 또 꼬였을 텐데 박태하 감독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은 괜찮다. 기다린다.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2-3경기 계획이 흐트러진 거는 나중에는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100%로 해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강원전 승리로 인해서 스파크 탁 튀면서 지금 대전까지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감독이 갖고 있어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숨을 쉬시길래 제가 뭔가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전 포항 얘기는- 생각하면 가슴이 그래요? 아파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사시고 계신데 언제 인사드리러 가나. 포항 얘기가 아니라 대전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포항 팬 여러분. 네, 네, 그리고 포항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기 김호진이라는 이 또 화수분을 건졌잖아요. 네. 좀 어땠어요? 저는 그 경기를 사실 보진 못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모르던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나왔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 이런 선수 되게 많아요. 참 신기하죠, 포항은. 그러니까 근데 박태하 감독 스타일이 그래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지만은 팀은 이 선수들 B팀에서부터 해가지고 경기 경험을 쌓게 하면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딱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트란지스카 같은 경우에도 연습 경기에서 날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박태하 감독이 초반에 안 썼었거든요. 근데 딱 타이밍 되니까 쓰고, 뭐 이 선수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 지금 쓰면서 에너지원을 높이니까는 기성용 선수도 부담이 좀 줄고 이런 부분 보면은 포항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 예측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항은 결국엔 올라간다. 근데 물론 지금 순위가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사실 포항은 저는 이제 수비 뒤쪽이 조금 올해는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앞쪽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게 중심이 좀 너무 쏠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 경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수적 우위가 있기는 했지만 뭐 지난 강원전도 그렇고 이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지고 네. 밸런스는 확실히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항 걱정은 올해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스틸리아드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팀도 출발 많이 늦었습니다. 강원과 광주의 경기였는데 강원이 3-0으로 광주를 완파를 했습니다. 정말 뭐 완벽한 경기력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게 광주가 사실 이 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예.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슛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기록이 있었나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17대 0이었거든요. 슛이. 그러니까 슈팅 연계는 이 전반전엔 사실 종종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네. 후반전에 90분 경기 끝날 때까지 슈팅을 하나도 못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진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번에 얘기할 때 광주가 서울에 0대5로 졌지만 그래도 슛도 8개나 시도를 했고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광주 나름대로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그냥 얻어맞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대 0인 게 광주한테 굉장히 다행인 스코어였어요. 에너지 레벨에서 완전히 밀렸고 그러니까 이날 강원이 새로운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후방 빌드업은 포기하고 이제 뒤에서 길게 때려주고 대신에 최병찬 선수를 넣었어요. 활동량이 많으니까 압박을 잘하고. 그래서 세컨드 볼을 잡으면 거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고 못 잡으면 압박인데 그 압박의 강도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 선수들이 빌드업을 아예 못해서 하프라인을 아예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얻어맞다가 그냥 3대 0이 됐는데 확실히 그 정경호 감독이 이 전술적인 머리라든지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이 현실에 맞게 타협하는 그 아이디어까지 확실히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느낀 경기였고요. 최병찬 선수가 사실 이제 좀 섬세함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파괴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활동량이 많고 또 기동력도 있어서 그 압박 체계가 굉장히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수들 그리고 사이드백까지 굉장히 밀고 올라가면서 광주 선수들을 거의 멘붕에 빠뜨린 경기였어서 강원은 역시나 올라올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광주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제 2경기 8골을 얻어맞았는데 저는 서울전보다 강원전 데미지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규 감독이 사실상 대응을 거의 하지 못했고
슛을 한 개도 못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되게 치욕적인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평균 선수 위치를 보면 광주 선수들은 단 한 명도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지를 못했어요. 한 2명 정도가 하프라인에 걸쳐 있는 수준이고 강원 선수들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가 프로에서는 사실 나오기 쉽지 않아서 광주 이정규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굉장히 크게 데미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포항전 지고 나서 강원 라크로비에 난리가 났었대요. 김병지 대표이사가 경기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조금 정신 교육을 좀 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언제까지 내용 갖고 자화자찬하면서 만족할 거냐고. 우리 프로인데 팬들도 인내가 한계가 있지. 우리가 뭐 ACL에서 경기 잘했다. 그리고 K리그에서 우리가 내용은 우위였는데 골운이 터지지 않는다. 그거 너희들한테 핑계 대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좀 쓴소리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선수들 눈빛을 보니까 아 이번엔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전에 정덕 기자 살벌하다는 게 진짜 선수들이 이날은 거의 죽기 살기로 강원 선수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극을 줘야 되는 게 프로긴 합니다. 근데 저는 대표이사가 라커룸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네네. 경기 끝나고는 저는 뭐 들어가서 그 정도는 또 축구인이기 때문에 네. 이 타이밍에는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본인이 직감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인천과 김천 경기를 중계를 하고 왔는데 그 경기장에 이제 숭이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 좋겠지. 완벽하게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올 시즌 첫 승이야.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꼬였으면은 강원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터닝 포인트를 그것도 내용적으로 완전히 압도를 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숭이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인천과 김천의 이야기였습니다. 2대1로 이제 인천이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나 누가 뭐래도 또 무고사였습니다. 예. 아 무고사 진짜. 골 냄새 맡는 스트라이커 얘기할 때 뭐 인자기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스트라이커 얘기하잖아요. 근데 K리그에서는 무고사만큼 골 냄새를 잘 맡는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골은 진짜 이건 타고난 거 아니면은 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골 아닙니까? 그 수비수랑 옵사이드 라인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딱 그 장면에서 나타났는데 그냥 감각? 예. 그리고 거기에 딱 뒤로 넘겨주는 그 하나만으로 터치 하나만으로 득점을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고사가 이번에 득점왕 차지하면 3년 연속이에요. 한 번은 K리그 1, 한 번은 K리그 2, 올해 이제 또 K리그 1인데 근데 첫 경기를 현장에서 보고 나서 아 올해는 많은 골 넣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무고사의 나이가 있고 그 얘기는 민첩성, 그 침투 능력 여기다가 뭐 드리블 속도 이런 거야 뭐 노내로 치더라도 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많은 골 넣지 어렵지 않을까? 이랬는데 웬걸 계속 골 내는 데가 역시 펠레 기질. 너무 놀랍더라고요. 거기다가 인천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대표로 은퇴하는 예. 동상에 집어넣어야 되는 지금 어떤 마음과 그런 행동. 그러니까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인천 선수 중에서는 가장 사랑받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그 유니폼에 사인 받으려고 했을 때 인천 유니폼에 사인 받고 싶어서 알아봤더니만 인천 팬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손변이라고. 근데 첫 번째는 임중용, 두 번째는 김도혁, 세 번째가 무고사더라고요. 저는 우리 임중용 이사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는 이제 뒤집힐 수 무고사가 있다. 탑으로 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임중용 같은 임중용 레전드지만은 벌써 이제 은퇴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유입되는 팬들한테 맞아요. 조금씩 네. 잊혀질 수 있는데 맞아요. 무고사 너무 생생하잖아요. 팀을 아시아 무대로도 데려다 줬고 승격을 시켜줬고 지금 국가대표 반납하고 지금 자기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바뀔 수도 있었겠다. 네. 내가 한 1년 반 전에 물어봤으니까. 대구의 세징야처럼 같은 존재죠. 그 예. 길로 확실히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수가 진짜 올해 또 득점왕을 차지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예상 밖이라. 왜냐면 이제 무고 선수가 나이도 있고 우리가 조금 이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골 감각은 확실히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윤정환 감독도 이 무고사 선수에 맞는 그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득점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달리 말하면 리스크가 늘 존재하는 거죠. 그 무고사 없으면 누가 득점할 거야. 그치?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르소가 계속 찬스 메이킹을 해주면서 같이 좀 조화를 이루긴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같이 받쳐줘야 될 보조 받쳐줘야 될 뭐 페리어라든가
오우성이라든가 정친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좀 뭐 이청용 선수도 사실 아쉬운 기회 득점 기회 빅찬 스미스 있었죠. 빅찬 스미스 예,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인천은 득점 기회나 득점을 할 수 있는 게 모두 무구사에게만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요게 만약에 무구사 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역으로 또 기회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출전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인천에 집중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저도 인터뷰에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유니폼과 인천의 유니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이제 좀 물어봤었는데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으시고 인천의 유니폼과 몬테네그로 유니폼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조금 슬펐습니다.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네. 보시는 분이 그렇게 착각했다고. 예, 그런 아, 분이 계셨어요. 네 뉘앙스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질문을 좀 더 똑바로 했어야 됐다라는 그런 자책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팀, 내가 뛰는 팀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국가대표팀, 특히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왕에 이제 60경기가 넘게 이제 뛰었던 그 기록을 여기서 멈추고 인천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그간의 몬테네그로 국가대표팀으로 뛰면서의 그 기억 같은 것들이 소중하게 남아 있을 테니 인천 팬들도 그것에 대한 기억을 좀 같이 공유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제 변호사를 대동시키세요. 전변 데리고 올까? 네. 아 그리고 이날 숨은 그 더비 매칭 하나 있었잖아요. 뭐요? 인천 팬들과 백종범 골키퍼 간에 아, 예, 제가 얘기를 한번 하려다가 그 타이밍이 안 나와가지고 운만 띄우고 얘기를 더 못했었는데 이제 후반전에 그 진영이 바뀌고 나서 백종범 골키퍼가 파란 감정 바로 앞에 이제 골대 앞에 서니까 진짜 엄청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후반 이거는 내내 공만 네. 잡으면 네.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인천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면서 공이 골키퍼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강제가 되다 보니까 야유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김천의 센터백들도 골키퍼에게 좀 웬만해서는 공을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좀 강했습니다. 제가 뭐 서포터는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약간 서포터분들이 일부러 골키퍼 압박하려고 그런 일부러 것도 그런- 있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인지라 그게 영향을 안 그러니까 받을 수가 그 없어요. 100% 영향 받거든요. 예. 제가 골키퍼 그러니까 경기장 가면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뭐 전반전 시작할 때 이제 골키퍼들이 그 뒤에 있는 상대팀 서포터들한테 막 인사를 하잖아요. 의뢰 인사하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골키퍼들이 진짜 뒤에 있는 선수들, 뒤에 있는 팬들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뭐 백종범 골키퍼 되게 부담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저기 인천 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부천하고 수원하고 경기였나요? 예전에 이훈재 골키퍼가 뛰셨을 때 계속 뒤에서 야 이훈재 운재야 여기 좀 봐 하면서 막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막 참으시다가 뒤를 딱 봤는데 딱 한 번 봤대요. 딱 한 번 봤는데 뭘 봐? 저 그 얘기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그렇게 좀 압박에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김천이 어제 경기에서 인천에게 좀 많이 밀리는 상황들도 있었고 인천이 정말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재현 선수의 따라가는 골도 한 골이 있었고 김천도 분명히 어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K리그의 비둘기로서 확실한 포지션을 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허정목컵 우승을 향해 확실하게 달려가는. 진정한 밸런스의 팀이 될 수 있었는데. 막바지에는 좀 몰아치는 그런 감도 있었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인천이 그 앞선 그 첫 승리를 시작할 때부터 포항전부터 해서 이제 박경섭 이비자 조합으로 윤영환 감독이 바꿨잖아요. 지난 시즌 전 경기 출전했던 김건희 선수를 내리고 그러니까 그 선택도 뭐 과감했지만 지금 이제 두 경기에서 1실점하면서 실점 많이 줄이고 있으니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김천도 좀 빨리 첫 승이 필요한 팀 중에 한 팀인데요. 이제 보니까 유일하게 김천이 승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김천도 다음 경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K리그 1 6경기를 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K리그 2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